이런 과정을 되게 스페시픽하게 물어보셨다고 치면 최근 한 2, 3년간은 면접관 분들이 되게 집착하세요. 이건 진짜 영업 기밀일 것 같긴 한데 일단 저는 진짜 진심으로 진실성을 강조하긴 하거든요. 저희끼리 하는 얘기로 문과형 친구들은 자소서에 랩시가 나야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이과형 친구들은 하나만 특출나도 돼요. 한쪽 역량만 특출나도 되는데 문과형 애들은 전체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큰일 날 것 같은데 나 혼날 것 같은데 꿀팁을. 오늘은 사과나무 입시센터 대표 컨설턴트이신 제니 선생님을 모시고 외고 입시에 대한 모든 것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목동 사과나무 학원에서 특목자사고 입시를 담당하고 있는 제니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외고 국제고 입시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들어가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자면 제가 지금 수업을 대체로 대치나 목동에서만 하고 있어서 안내드리는 거의 대부분의 사항이 수도권 외고나 국제고 기준이라는 점 미리 양해 말씀드리고 싶고요. 수도권 외고나 국제고 기준으로 원서 접수는 11월 말에서 12월 극초반이면 거의 다 마감이 되고 면접 및 합격 발표까지도 12월 내에 다 끝나는 그런 일정입니다. 그리고 외고나 국제고를 지원할 때 중학교 내신 같은 경우는 이미 너무 다 잘 아시겠지만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이제 4개 학기죠. 그 4개 학기 동안의 영어 성적만 먼저 우선 반영을 하는데 A면 40점, B면 36점, C면 32점 이런 식으로 4점씩 차등을 하는 구조고요. 제 생각에는 그래도 수도권에 위치한 괜찮은 외고나 국제고를 지원하겠다라고 하면 영어 내신 정도는 그래도 올 A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상 1차에서 1.5배를 선발해서 면접까지 가는데 작년을 제외한 지난 한 3, 4년간은 사실상 1차 경쟁률 자체가 1.5를 넘는 학교가 많지가 않아서 이게 의미가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만약에 1차 서류에서 동점자가 발생한다 이러면 3학년 2학기 국어 성적 그리고 3학년 2학기 사회 성적 이런 순으로 가장 마지막 학년 마지막 학기 국어 사회 성적을 비교해서 조금 더 우수한 학생이 선발됩니다. 생기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전사고와는 조금 다르게 외고 국제고 입학 관점에서만 보면 크게 준비하실 게 없기는 해요. 그냥 학생이 성실하게 학교 생활하고 내신 성적 괜찮고 적당히 활동 열심히 했다라고 하면 큰 문제가 없는 수준이긴 한데 그래도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목동 사과나무 학원이 명덕외고 학생들이 제일 많고 서울국제고나 이화여고 다니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자주 보던 학생들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이런 특목자사고는 입학보다는 합격하고 나서가 조금 더 중요한 학교들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외고 기준으로 보면 문과이면서 수시에 적합한 혹은 최소한 수시를 지향하는 학생들 중에서도 1차 선별을 거쳐서 조금 더 우수한 학생들만 모여서 경쟁을 하는 구조이다 보니까 합격 후 학교 생활에서 어떤 활동을 조금 더 무게를 둬야 하는지 생기부는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은지 학교 수업이나 활동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같은 것을 같이 알려주면서 단순히 외고 입학뿐만이 아니라 합격하고 나서도 잘할 수 있는 학생이 되도록 수업을 진행하고 있기는 한데 입학만 놓고 보면 크게 이제 신경 쓰실 건 없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다만 너무 당연한 얘기겠지만 생기부에 학폭 관련으로 뭔가가 남으면 수도권 외고 국제고 진학은 거의 어렵다고 보셔야 돼요. 요즘에 학폭은 고입뿐만 아니라 대입에서도 정말 심각한 사회 문제로 판단이 되는 부분이라 학폭은 절대 가담하셔도 안 되고 간혹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간에서 막 화해시켜 주겠다고 이걸 중재해 보겠다고 끼다가 휘말리는 학생이 간혹 있는데 그냥 근처에도 가시면 안 돼요. 학폭은 걸리면 큰일 나요,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걸 너무 해결해 주고 싶다. 나는 이 친구를 너무 도와주고 싶다. 이러면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신고하는 겁니다. 본인이 끼면 큰일 나고 그리고 또 외고나 국제고가 대체로 출결 감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미인정 결석, 미인정 조퇴, 미인정 지각 당연히 안 되죠. 미인정 지각이나 조퇴 같은 경우는 2회나 3회 누적돼야 미인정 결석 1회로 차감한다라고 다들 잘 알고 계셔서 1회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는 있는데 제 생각에는 없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학교생활 성실하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쉬면 안 돼요. 여러분. 수업 끝까지 하고 잘 가세요. 이런 거 정도만 조심해 주시면 크게 준비하실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외고 국제고의
진학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제가 이건 설명회 때마다 늘 강조하는 부분인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외고나 국제고 경쟁률은 크게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물론 2028 대입제도 개편안의 교육 변화가 선반영되면서 작년에 서울권 외고나 수도권 국제고나 외고 경쟁률은 꽤 올랐고 올해도 제 생각에는 최소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아니면 상당히 높은 확률로 저는 오른다고 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고나 국제고 경쟁률이 막 전사고처럼 3대1 이렇게까지 오를 확률은 높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중학교에서 어지간히 내신 공부 열심히 했고 성실히 잘했고 학교생활, 그러면 외고나 국제고 기준 한정으로 말씀드리면 입학이 어려운 고등학교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특목자사고의 문제는 합격하고 난 뒤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비단 외고 국제고뿐만 아니라 특목자사고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진짜 객관적으로 내가 혹은 우리 아이가 특목자사고의 공부량과 비교과 활동량을 버텨낼 멘탈이 되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 아이가 그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몰라. 아무도 몰라요. 가봐야 아는 거예요. 근데 다만 본인이 좀 감당하기 어려운 양의 공부량이나 활동량을 버텨낼 수 있는 멘탈이 되는지가 일단 제일 중요할 것 같고, 왜냐면 이게 중학교에서는 1등을 했거나 아니면 적어도 영어는 내가 반에서 제일 잘했거나 아니면 적어도 내가 반에서 성적이 상위권에 드는 학생이었다고 하더라도 외고나 국제고에 입학하게 된다면 더 이상 내가 반에서 제일 잘하는 혹은 상위권이 아닐 확률이 높아요. 물론 그 중에서도 누군가는 1등을 하겠죠. 그렇지만 그 친구가 내가 아닐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내가 내 기대치만큼 못 미치는 성적을 거둬도 참고 꾸준히 노력해서 끝끝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제가 뭐 성별을 차별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외고나 국제고에 진학을 희망하는 친구들이 여학생들이 아직까지는 좀 절대적으로 많은 편인데, 내가 내 기대치만큼 내가 노력한 것만큼의 성적이 안 나왔을 때 뭐 스트레스를 받거나 좀 더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여학생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확률이 높고 그 강도가 센 것 같아서 그런 걸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게 대체로 외고나 국제고 진학하는 친구들 중에서는 이제 수학이 자신이 없거나 수학을 하고 싶지 않아서 이제 외고나 국제고 가는 친구들이 많은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어요. 안 돼. 제 경험상 보면 작년에 옆에 있는 선생님이 이제 H외고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 직전 시험 대비 준비하시는 거 보니까 외부 지문이 막 거의 100개씩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합격시킨 친구 중에서 한 친구도 너무 힘들다고 선생님이 이거 비교과 뭐 수행평가로 나오는데 한 번만 봐주세요 해서 자료를 받아봤더니 진짜 엄청 유명한 토플에서도 거의 레전드로 남는 그런 문제를 에세이로 내주는 학교도 있고 이런 식이라서, 이미 합격한 친구들의 경험담이나 실제 수업 들어가시는 선생님들 기준으로 보면 영어나 언어는 못하면 큰일 나는 수준이에요.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못하면 큰일 나는 수준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거기서 더 누가 우수하냐를 따지려고 하면 돌고 돌아 결국은 수학이더라고요. 상위권에서 마지막 하나를 가르는 키는 수학인 경우가 많아서, 물론 상상고나 외대보고나 전사고를 가는 애들만큼 수학을 그렇게 열심히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은 하셔야 돼요. 여러분, 수학을 아예 버리고 갈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리고 외고나 국제고 서울 상위권을 갔다고 해도 거기서 또 좋은 대학을 가려면 결국 수학을 중상위권 정도는 나올 만큼은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소서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점과 팁을 주신다면? 이건 진짜 영업 기밀일 것 같긴 한데, 일단 저는 진짜 진심으로 약간 진실성을 강조하긴 하거든요. 저희끼리 하는 얘기로 문과형 친구들은 자소서에 맵시가 나야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이과형 친구들은 하나만 특출나도 돼요. 한쪽 역량만 특출나도 되는데 문과형 애들은 전체적으로 맵시가 나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서, 자소서만 봐도 학생의 전체적인 색깔이 좀 나도록, 그러니까 자소서에서 학생의 성향을 충분히 반영해서 작성하는 걸 추천드리는 편이고, 근데 그러면서도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게, 예를 들어 학생의 생기부를 봤을 때는 학생이 좀 둥글둥글한 원형 같은 애였어요. 근데 학생의 자소서를 보니까 애기가 조금
사각형 같아. 각진해 같아. 근데 실제 면접을 봤더니 학생이 막 여기저기 뾰족뾰족한 별 모양이에요. 이러면 면접관들은 이 친구가 서류 과정 전반적인 거에서 하나 이상의 거짓말을 했거나 아니면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손에 탔다라고 판단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되면 면접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그냥 일반적인 학생을 알아가기 위한 문제가 아니라 이 학생을 검증하기 위한 형태로 면접이 진행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면접 난이도가 극상합니다, 여러분. 면접관이 학생을 신뢰하고 면접을 진행할 때랑 너 이거 진짜 네가 한 거 맞아? 너 이런 애 맞아? 이런 식으로 학생을 검증하려고 문제를 낼 때 문제의 온도가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저는 합격하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보기 때문에 전체적인 일관성과 그러니까 결국은 거짓말하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 본인 성향과 색깔을 최대한 반영하고 그 안에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랑 맞는 부분, 그 학교에서 원하는 인재상과 일치하는 부분을 좀 강조하는 식으로 작성하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자소서를 좀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네, 이거 혼날 것 같긴 한데 옛날 얘기지만 하나 예를 들자면 학생의 꿈이 영어 교사인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외고나 국제고 가는 친구 치고는 되게 흔한, 너무 일반적이라고 할까? 대체로 가는 친구들이 법조인 아니면 외교관 아니면 교사 이런 거니까 자칫 밋밋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 친구랑 한번 상담을 했는데 약간 다른 친구들이랑 너무 다른 거예요. 정말로 얘는 진짜로 영어를 가르치고 싶다는 열의가 굉장히 강한 친구여서 그 친구의 색깔을 자소서에 충분히 너무 반영을 하고 싶은데, 그 친구가 왜 본인이 영어에 이렇게까지 진심이게 됐는지를 못 찾아 하길래 저희가 개별 면접만 한 3번을 하고 학생 서류를 다 받아가지고 다 검토하면서 결과적으로 알아낸 거는, 이 친구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이제 어디에 봉사활동을 갔다가 깨달은 거예요. 국제기구에서 난민을 구제해 주려고 가도 거기 사람들을 구조해 주고 싶어도 영어를 못하면 그 사람들이 구조받을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나서 영어가 한국에서는 그냥 좋은 대학 가거나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지만 세계 저쪽 어딘가에 있는 사람한테는 죽고 사는 문제구나. 영어를 모르면 내가 구조도 못 받는구나. 나는 UN 소속으로 국제기구 소속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꿈을 가지게 됐다는 걸 깨닫게 되었고, 해당 부분을 이제 자소서에 굉장히 많이 반영을 했고 어필을 했고, 당연히 선생님들이 볼 때도 모두가 원하는 영어 교사에서 계기가 좀 독특한 친구고 활동도 뛰어나다 보니까 면접도 되게 잘 진행됐고, 학생도 끝나고 나서도 면접에 대해서 자신감을 보이고 실제로 합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학생의 해본 활동에서 진짜 본인 경험에서 우러나는 뭔가 셀링 포인트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기의 기억을 잘 더듬어 봐야 되겠군요. 생기부에 기록이 돼 있었으면 그거 한 줄이라도 꺼내서 쓰는 게 중요하고. 그게 맞습니다. 실제 기록에 있고 학생 기억이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애들이 본인도 몰라요. 내가 어느 포인트에서 영어 강사가 되고 싶었는지를 모르지만 영어는 너무 중요해요. 선생님, 저는 이걸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왜 영어인데? 이러면 애들이 자기도 기억을 못하는 거죠. 나는 그냥 영어를 잘하니까, 영어를 좋아하니까. 거기 플러스에 어머님도 학생도 이게 봉사활동이니까 이걸 자기 주도 학습으로 이끌어온다는 생각을 못 하셨던 것 같은데, 본인이 그 계기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됐으면 그걸 쓰시면 돼요. 학생이 진짜 그런 경험을 했고 거기서 영어를 모르면 구조받을 수도 없어요. 이런 걸 깨달았고 이게 가르쳐주고 싶다는 요게 설득력이 있으니까 그 뒤로 집에 와서 뭐 영어를 하루에 몇 시간씩 어떻게 했다, 공부를 어떻게 했다, 자기 주도적으로 어떻게 해서 결과를 어떻게 됐다까지가, 그런 게 이제 저희가 볼 때는 잘 쓰여졌고. 저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볼 때보다 남이 봐줄 때 훨씬 더 이쁘게 보인다. 맞아요. 상담하거나 수업할 때 했던 거 다 써. 너가 한 활동 전부 다 써라고 하는 게, 본인은 본인 걸 높게 생각을 안 해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서 그런 거 잘 캐치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면접은 어떤 것이 주로 나오나요? 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외고 국제고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면접은 100% 자소서에 기반해서 진행됩니다. 사실 뭐 외대부고나 민사고 같은 자사고도 자소서 기반이긴 한데, 그런 전사고랑 다른 점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추가 질문이 거의 없는 편이라는 거
그렇죠? 물론 작년에는 좀 이례적으로 추가 질문이 있는 학과들이 조금 발생하긴 했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통상 추가 질문이 거의 없는 편이고 이제 영역별로 영역이라고 하면 자기주도 학습, 지원 동기, 졸업 후 진로 계획, 인성 그런 영역 내에서 한두 개씩 질문을 받기 때문에 물론 그 서울국제고등학교처럼 몇몇 국제학교에서는 인성을 이제 제시문 기반으로 보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좀 형태나 틀이 잡혀 있는 면접이라서 어지간하면 이제 영역별로 고루고루 출제되고 추가 질문이 크게 많지 않은 편이라 자기소개서를 잘 작성하고 본인이 작성한 자소서의 활동들을 다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면 면접은 크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질문이 나오는지 좀 구체적 예를 들어줄 수 있으실까요? 자소서 기반이라 제일 충격적이었던 걸로 말씀드리면 방금 한 얘기 영어로 해보세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면접 질문에. 근데 그 친구는 그럴만했던 게 영어를 너무 이제 어필을 하다 보니까 질문을 했는데 추가 질문이었죠. 방금 한 얘기 영어로 그럼 한번 해보세요 이랬는데 이제 학생이 너무 떠는. 근데 그런 경우는 학생들이 힘들면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내가 할 수 있는 한까지 영어로 전달하는 게 좀 좋을까 싶고 전반적으로 흐름을 말씀드리자면 한 5, 6년 전까지는 학생들이 자기주도 학습이나 이런 거에 심화 탐구한 내용이나 탐구 활동을 내면 옛날에는 그걸 꼬치꼬치 물어봐. 그 탐구 활동을 정말 네가 했어? 너가 이거 찾아봤어? 이 자료 어디서 찾아봤어요? 탐구 과정 어떻게 됐어요? 이런 결과까지 도달하는데 학생이 혼자 다 했어요? 왜 이렇게 됐어요? 이런 과정을 되게 스페시픽하게 물어보셨다고 치면 최근 한 2, 3년간은 면접관 분들이 계기에 되게 집착하세요. 왜냐하면 저희 같은 학원이나 이런 데서 학생 탐구 과정을 굉장히 세심하게 단계별로 자료는 이렇게 찾은 거고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학생들 면접 가기 전에 충분히 숙지해서 보내다 보니까 그 탐구 과정 가지고는 제가 말하는 걸로 학생을 솎아내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런지 면접관 분들이 그래? 네가 이거 다 했어? 너가 이거 찾아보고 이런 거 하고 네가 이거 해서 결과 이런 거 네가 찾아냈어? 결과까지 학생이 충분히 이해한 걸 확인. 그러면 오케이. 너 그럼 이거 왜 했어? 너 학교 수업하기도 바쁜데 이거 왜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시켜서 했어요? 왜 했는지를 물어보기 때문에 이런 거 조금 준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서 쓴 것을 하게 된 계기를 잘 물어보시는군요. 그쵸. 알겠습니다.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큰일 날 것 같은데. 나 혼날 것 같은데. 꿀팁을. 외고 국제고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2028 대입 제도가 개편되면서 아무래도 등급이 5등급으로 바뀌게 되니까 시인으로 누가 더 우수한 학생인지를 판별하기 어려워지면 결국에는 학교 활동을 조금 더 보게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문과 학생이라고 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외고나 국제고로 진학하시는 게 대입에서도 조금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서 추천을 드리긴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서 성적이 내가 내 기대 이에 못 미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맷집을 조금 마음을 좀 굳게 먹고 그리고 부모님들도 옆에서 당장 학생이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초반에 첫 술에 배가 부르지 않더라도 좀 다독이면서 이제 해주시면 외고 국제고가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아이가 중상위권이나 조금 애매한 상위권, 중위권이라고 한데 수학을 조금 잘한다 라고 하면 외고나 국제고가 또 좋은 선택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고를 지원할까요? 국제고를 지원할까요? 라는 질문도 많이 받는데요. 기본적으로 외고는 외국어 전문가, 즉 뭐 외국어나 언어 전문가를 양성하겠다는 게 이제 설립 목표고 국제고 같은 경우는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게 목표라서 언어에 특화되기보다는 국제 인문 사회 전 영역에 조금 더 집중하는 분위기였는데 이것도 이제 외고와 국제 커리큘럼이 통합되면서 외고에서도 국제고 커리큘럼을 이제 깔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물론 이게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 현재 중3 학생들한테는 해당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일단 커리큘럼이 통합되는 흐름이니까 외고를 진학하거나 국제고를 진학할 거냐는 옛날만큼 그렇게 많이 고민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기숙사가 있는 학교냐 아니냐 학생이 기숙사 같은 단체 활동에 적응할 수 있는지 혹은 본인이 지원한 학교에서 어떤 동아리나 학술 모임, 뭐 예체능 관련 활동을 어떤 걸 얼마만큼 지원해 주는지 이런 걸 보고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